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 뭐 날씨가 상당히 춥더라고요. 추운 날씨에도 또 이렇게 오늘 또 토론을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그 책 제목은 절망은 나의 힘이라는 카프카의 위험한 고백 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는데요. 일본인이죠. 가시라기 히로키가 엮었네요. 예. 예, 어, 먼저 제가 책 소개 좀 하겠습니다. 예. 이 책은 사실 이제 그 카프카의 책을 소송하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성을 읽었는데 둘 다 그렇게 상당히 좀 난해한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카프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은 카프카의 작품을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카프카에 대한 해설서죠. 그런 걸 한번 이번에 골라서 이렇게 토론을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카프카는 이제 20세기의 최고의 작가라고 그렇게 평가받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좀 난해한 그런 글 때문에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이 글은 그 카프카의 일기라든지 그 다음에 메모 같은 거, 그 다음에 특히 편지, 아버지에 대한 편지, 그 다음에 연인에 대한 편지를 중에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여섯 가지잖아요. 그 글을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그것을 14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14가지의 절망이라는 그 소주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었죠. 그런데 소주제가 뭐 14가지가 되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건데요. 그 하나 열거해 보자면은 미래에 대한 절망, 그 다음에 왜소한 몸, 부모, 직업, 세상, 심약한 마음, 학교, 꿈, 결혼, 인간관계, 음식, 질병, 자식, 진실, 불면증 이렇게 총 14가지로서 절망을 이렇게 카프카의 어떤 절망적인 그러한 것을 다룬 그러한 글이에요. 하여튼 이 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그런 절망의 기억들을 다시 또 떠올리면서 어, 그러면서 또 어떤 현실, 어떤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이런 순간순간 부딪히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 우리로서 또 어떤 살아갈 용기를 주지 않나. 하여튼 뭐 이런 책이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이제 책 뭐 총평을 좀 얘기하자면은 뭐 저는 뭐 이 글을 뭐 총 별점을 주자면은 5점 만점에 4점을 주고 싶어요. 뭐 카프카에 대한 그러한 것의 이해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4점을 주고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예. 영도 선생님 책 소개는 이상 마치고요. 뭐 이 책에 대한 총평 그리고 별점을 준다면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두 번째 접하는 책이라 처음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접하고 앞전에 뭐 그 정 선생님한테 받은 아버지에게 보내는 글이라든지 제가 몇 권은 그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책, 예를 들어서 변신이라든지 뭐 휴양지에서라든지 그런 책을 좀 읽었습니다. 근데 책마다 그 아버지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 책은 그래도 옆에 또 해설까지 지금 그 카프카의 그 마음까지 좀 설명하는 듯한 그 해설서가 있어갖고 저도 그 뭐 5점 만점에
뭐 저도 이제 4점 이상의 점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책에는 그 말 그대로 그 절망이라는 그, 그 단어가 굉장히 이 카프카한테는 뭐 힘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카프카의 책을 읽을 때마다 좀 느끼는 거라 그러면 좀 음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갖고 좀 어둡다는 생각, 좀 어두운 그 내면의 세계를 많이 다루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저도 뭐 평점이라 그러면 4점 이상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먼저 오늘은 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4가지의 절망적인 그러한 카프카의 어떤 고백이 절망을 나타내는 고백이 있는데 뭐 그 14가지가 다 우리가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봤던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자기 직업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카프카도 뭐 마찬가지로 어떤 직업에 대한 회의도 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또 이제 여기서 또 14가지 중에 자기한테 좀 와닿는 그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기술을 한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소개하자면은 저는 그 214페이지에 있는데요. 예, 질병에 대한 것 같아요. 만 해도 214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결핵은 일종의 무기입니다. 나는 이제 결코 다시 건강해지진 않겠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자는 절대 동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결핵을 앓다가 마지막 뭐 37살 때인가요? 30 몇 살 때 결핵을 앓다가 3년 만에 이제 죽음을 얻었거든요. 이제 아마 이것은 에, 그 초기에 아마 이 글을 썼을 것 같은데요. 결핵이 일종의 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펠리체라고 자기 약혼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제 이렇게 썼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뭐 이 카프카는 여러 가지 그 선택 장애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약혼 펠리체하고도 약혼을 2번이나 했는데 결국 파혼을 했고 그다음에 뭐 직장도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뭐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결핵을 결림으로써 오히려 그 펠리치하고 약혼도 파혼을 하고 또 직장도 뭐 예? 질질 이렇게 억지로 다니다가 그만두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이렇게 병 때문에 오히려 어떤 막 골치 아프게 어떤 그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고통에서 그런 아픈 문제, 골치 아픈 그런 문제에서 벗어났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예. 근데 이제 이게 나한테 와닿은 이유는,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진짜 어려운 어떤 고통, 뭐 남들은 그런 어려움을 뭐 잘 넘어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는 직장 생활 하는 중에도 나도 직장 생활 할 때 참 그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때 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직장 문제를 벗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큰 상황에 이제 정신을 팔려하다 보니까 어떤 직장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기쁘더라고요. 전혀 기뻐하지 않을 상황에서 이런 어떤 근데 그게 뭐 그때만 잠깐만 그러한 생각 거기서 어떤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어떤 큰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은 것에서 벗어났다는 어떤 그런 편안함, 이런 게 이제 소탐대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순간에 되게 자신에 대해서 이제 경악스럽고 이제 그렇거든요. 이게 어떤 노이로제적인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떤 노이로제의 순간적이라도 어떤 걸렸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큰 고통도 그렇게 오히려 그 벗어난 것, 작은 어떤 자기 앞에 문제에 얽힌 것에서 벗어남으로써 어떤 그런 큰 문제, 그것에서 오히려 더 어떤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그러한 것인데, 하여튼 카프카도 어떤 그러한 절망을 여기서 이렇게 오히려 결핵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마음의 편안함을 느꼈다, 이런 데서 어떤 그런 노이로제적인 그러한 절망을 나타낸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좀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예, 영덕 선생님도 여기서 자기하고 좀 그런 절망하고 좀 이렇게 많이 공감되는 데가 있었다, 뭐 그런 거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저는 조금 앞전에 그 208페이지인가요? 208페이지 보면 왜 잠들지 못하는 것일까? 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저도 뭐 공감을 했다면 어, 뭐 했다는 게 인정이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큰 수술을 하고 나면서 뭐 그런 것들 지금 우리 정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거 제가 살면서 뭐 저도 뭐 본의 아니게 회사가 그 첫 직장에 저한테는 그 수십 년을 다닌 데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어쨌든 본의 아니게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입장에서 그때의 뭐 당혹스러움, 그다음에 뭐 이 불안함, 뭐 제 차후의 인생에 대한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고 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기절 중에 그 208페이지 보면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불안이 솟아올라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 뭐 양심, 끊임없이 고동치는 심장 죽음에 대한 죽음을 극복하고 싶은 욕망이 잠을 쫓아낸다. 할 수 없이 다시 일어나 앉는다. 이런 식으로 누웠다 일어났다 반복하며 그동안 부질없는 생각이나 하는 것이 나의 인생. 뭐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이번에 그 대수술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비슷하게 뭐 누웠다 일어났다를 밤새 뭐 자의가 아닌 그 수술 통증 때문에 한 10번씩 일어나게 되면서 이 대목하고 약간 뭐 상황은 틀리지만 이렇게 결부시켜지는 부분이 아니었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지금은 뭐 어찌됐든 두세 번으로 줄긴 줄었습니다. 뭐 나아지고 있다는 어, 증거겠죠. 그래서 어, 이 카프카는 그 뭐라 그럴까 거의 지금 요즘으로 얘기하면 공황장애 수준의 그 뭐 그 요즘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수준이 아니었을까 뭐 그 얘기가 저한테는 이렇게 굉장히 그 공감 있게 읽혀지는 부분이었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 선생님이 얘기하신 뭐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직장 생활을 한 35년 하면서 그때는 못 느꼈던 것들이 뭐 어쨌든 그 퇴직을 하거나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한 다녔던 그 그동안에 다녔다 그러면 한 대여섯 군데를 다녔거든요. 그 첫 직장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때로는 뭐 스카웃을 두 번이나 저기 뭐 해봤고 그다음에 부도가 나는 회사도 다녀봤고 이러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 어떤 때는 때로는 불안감도 느끼지만 때로는 새로운 희망도 갖고 있게 되는 사건이 저한테는 그 뭐 이렇게 그 뭐랄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도 있었고 절망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때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동전의 양면처럼 뭐 어,
저 글자가 있는 부분, 그림이 있는 부분 모양 여태까지 이 나이 되도록 살면서 그렇게 살아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이 카프카 소설을 좋아하면서도 말 그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뭐 그 동전의 양면처럼 그랬던 작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그 뭐라 그럴까요? 남들이 그 고전 중에 고전이라는 뭐 그리스인 조르바 뭐 카자 이름도 발음하기 힘든 카잔 차키스의 그 책도 제가 세 번이나 뭐 읽었어요. 독서 토론회 두 번 하면서 읽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좀 독해력이 부족한지 어렵다는 생각. 뭐 그다음에 그 시골 의사 그 누굽니까? 제 안, 누구지? 안철수하고 그 청년들하고 회의했던 시골 의사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양반이 그 학교 다닐 때 그리스인 조르바를 보고 뭐 감동을 받아서 뭐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뭐 일반 범인이라 그런지 그런 생각은 안 들었고 어쨌든 자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서 이 글에 대한 거 어쨌든 저하고 결부시키면 동전의 양면처럼 뭐 이거 아니면 저거 그랬던 삶을 살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네. 예, 진짜 카프카는 불면증도 아주 심했다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불면증은 안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잠이 너무 오히려 아니, 많아가지고. 저는 지금 요즘 너무 절실하게 느끼는 게 밤이 두렵다고 할 정도까지 잠을 못 자니까 제 의사하고 상관없이 카프카 뭐냐 뭐 그런 정신적인 게 아니라 그 외면의 그 수술 부위 때문에 처음에 10번 거의 한 달은 10번은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두세 번으로 줄어서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 불면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이 그것도 저처럼 이렇게 그 수술을 해갖고 그런 통증 때문에 못 자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못 잔다 그러면 진짜 요즘 애들 말로 진짜 그 돌아버리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다 싶어요. 저는 타이에서 그런 건데도 어떻게 얘기하면 그것도 이제 불면증이면 불면증이겠죠. 근데 그게 이런 통증 때문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밤 되면 이렇게 이제 이쯤 되면 야, 오늘 어떻게 보내지? 밤새 한 10번 정도를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제 의사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게 되니까 진짜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불면증이 걸렸다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저 가져보았습니다. 네. 뭐 신체적인 어떤 것 때문에 이제 불면증이라는 건데요. 예. 또 정신적인 것으로 의한 불면증은 더 심할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신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은 이제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카프카의 어떤 그 절망적인 그러한 정신 상태죠. 어떤 그러한 것을 이제 이렇게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기한테 좀 한 가지 또 이렇게 정신적인 특징을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이렇게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이제 9페이지에 한번 여기 보면요. 이제 그 프롤로그 쪽인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뭐 그 카프카의 어떤 절망적인 그러한 사항을 뭐 종합적으로 좀 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9페이지 보면은 이런 거 위에서 한 7번째쯤 되네요. 카프카는 한 번도 성공이란 것을 해보지 못했다. 또한 계속되는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실패를 반복했다. 그는 생전의 작가로서 인정도 받지 못한 채 그저 평범한 월급쟁이로 생을 마쳤다. 예, 잠깐만요. 예. 9페이지라고 그러셨어요? 9페이지, 9페이지요. 저는 9페이지가 없는데?
아, 그래요? 20페이지, 20페이지서부터 시작인데? 아, 그 좀 다른 건가 봐요. 그러면요. 예, 여기 예. 아니, 예, 근데 페이지가 똑같잖아요. 근데, 예. 근데 이제 한스 미어더하고 출판사마다 다르니까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예, 20페이지서부터 있는데, 예, 그러네요. 희한하네. 프롤로그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페이지 수가 좀 다르네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읽어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예. 내용이 뭐냐면은 카프카는 그의 인생 39인가요? 예, 그 인생 동안 한 번도 성공이란 그런 기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데 문제는 실패했으면 실패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실패만 반복한 거죠. 그리고 뭐 당연히 인정도 받지 못하고 뭐 작가로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월급쟁이로 생을 마쳤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카프카의 그런 어떤 정신적 특징을 얘기하자면은 그 카프카의 소설 중에 그 변신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카프카는 자신을 그런 보잘것없는 벌레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예. 그런데 사실 카프카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고등교육도 받았잖아요. 또 직장도 사실 우리나라 공기업처럼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하는 뭐 그런 그러니까 그 아주 당시 여건도 치면 좋고 파격적인 직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당시에. 그런 요건이었고 또 업무에서도 사실 인정을 받아가지고 고속 승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프카는 뭐 사회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 이제 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하여튼 그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카프카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상태죠. 그러니까 아, 자기 자신감이 없는 거죠. 어떤 인생에 대한 자신감, 무기력함 뭐 이런 것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듯이 인생의 의미가 어떤 성공과 실패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어, 우리가 그 인생은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성공은 또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또 지키는 그런 것이 그런 태도가 에서 더 우리는 어떤 우리 자신의 어떤 성공이나 어떤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영조 쌤도 좀 저는 카프카의 지금 저한테는 첫 페이지이기도 하면서 20페이지예요. 이게 예, 예, 넘어진 채 그대로 읽기라는 부분을 읽으셨을 것 같은데 예, 예, 저한테는 지금 이게 20페이지거든요. 미래를 향 그 이제 그 약혼녀 펠리체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약 결혼도 안 한 약혼녀에게 이런 글을 보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좀 의문이 갔던 부분인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일은 내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걸려 넘어지는 일이라면 가능합니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넘어진 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게 과연 뭐 약혼녀한테 그 결혼을 할 그 연인한테 보내야 될 글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좀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 카프카는 너무 솔직한 심정을 나타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그 시대에 더군다나 저희로 따지면 저희 아버님도 태어나기 전에 얘기니까 뭐 거의 뭐 한 120년 전 얘기인데 이럴 때 그 사회적 환경이 이- 이렇게 뭐 여기가 뭐또 주거하는 데가 독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따지면 선진국으로 그 당시만 해도 뭐 여겼던 건데 이렇게 어쨌든 결혼해야 될 여자한테 이런 글을 과연 보내도 될까?
지금 나 같으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얘기하면 자기를 거의 뭐 깎아내리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도 이걸 썼다는 게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대단한 거고 어떻게 얘기하면 아, 이 양반이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할 정도의 그 상태의 글이 아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반신반의 해봤던 그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정말 여기 이 글에 진짜 보면은 제일 잘하는 것이 넘어진 채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짜 뭐 그러니까 아무 희망과 비전도 없다는 얘기인데 넘어진 채 그대로 더군다나 있는 것이다. 결혼도 아니고 약혼할 여자한테 음, 이걸 보냈다는 게 그리고 이 여자하고는 지금 두 번째 파혼을 했다고 다른 글에서도 읽었고 뭐 이 책에도 뭐 이렇게 거론되고 뭐 다른 책에서도 몇 번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요즘 얘기하면 너무 앞서가는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또 위대한 작가라고 칭송 뭐 받을 수도 있겠는데 저로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저 뭐랄까 요즘 시체말로 저기 뭐야 좀 정신이 좀 어떻게 된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이 펠리체라는 여자도 좀 하여튼 뭐 대단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카프카 이런 솔직한 말을 듣고 더 호감이 갔는지 펠리체는 카프카와 또 약혼하는데요. 또 이런 말을 듣고도 예, 하여튼 펠리체도 어떤 카프카를 최대한 이해해주는 좀뭐 이해해주려고 노력한 그런 여자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은 카프카가 현대 문학에 끼친 영향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뭐 페이지 수는 안 맞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내 책에서는. 13페이지가 아마 이것도 프롤로그 쪽이네요. 예, 프롤로그 쪽에 이제 카프카가 이제 그 자기 메모지에서 쓴 글인데요. 예,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나의 시대의 부정적인 면을 묵묵히 파내어 일구어 왔다. 지금의 시대는 나와 무척 가깝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대를 대표할 권리가 있다. 나는 현대의 부정적인 면을 발굴하여 내 것으로 삼았으며 긍정적인 것은 눈꼽만치도 내 것으로 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카프카는 20세기의 전 가장 어떤 위대한 작가로서 어떤 손꼽히는 작품인데 이런 그 절망적인 자기와 20세기라는 시대가 닮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나타낼 수 있는 글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실 그 문학에 전념했다고 지금 여기 이렇게 예, 써져 있, 이제 그럼 그게 이제 카프카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20세기가 그러면은 왜 그렇게 예, 절망적인가? 그리고 이제 왜 절망적이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불안이 이제 절망을 낳는 건데 20세기가 그렇게 불안하고 절망적인 이유가 뭘까 이제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이제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회가 자꾸 어떤 사회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분업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도 이제 옛날에는 어떤 뭐 공동체적인 생활을 했다면은 이제 사회가 분업화에 따라서 사람도 물건 상품도 뭐 다양화되시 개인도 어떤 개성도 다양화되고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어떤 그 인간이 서로 이제 소외되고 어떤 개인주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있던 사회가 자꾸 고도화되다 보니까 그런 고도화되면은 뭐 옛날 농사 지을 때는 뭐 그런 고민 뭐 특히 뭐 그렇게 불안하고 그런 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힘이 들겠죠. 그 대신. 하여튼 그렇지만은 사회가 고도화되고 뭐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고 이럴수록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뭐 자동차 하나를 다 만들 수도 없고 뭐 그런 것처럼 뭐 하나의 부분적인 밖에 할 수 없고 이제 뭐 내가 공무원 생활 했지만은 진짜 공무원 생활 그 많은 업무 중에 거의 뭐 일부분만을 이렇게 맡고 뭐 그것이 모든 뭐 직장의 많은 어떤 사회 여러 가지 그런 조직에서의 어떤 일상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런 20세기 뭐 지금 현재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사회가 점점 고도화될수록 이런 불안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러한 개성이 자꾸 다양화되기 때문에 사회에는 점점 어떤 인간의 개별성은 점점 더 분화되어 가고 그래서 인간관끼리 서로 어떤 교류라든지 어떤 공감 있잖아요. 그런 공감대는 점점 적어지고 뭐 이런 데에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그런 거지 않나. 그래서 그런 시대가 자기와 닮았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불안하고 모든 면에서 절망적인 그러한 자기 상황이 이 시대와 닮았다. 그래서 뭐 자기의 내면을 고백함으로써 자기는 어떤 이러한 것을 예술적으로 이제 승화를 한다는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그 특성이 바로 또 현대 문학의 한 어떤 큰 주류를 이루고 있는 데서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카프카가 어떤 지금으로도 어떤 현대 문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어떤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뭐 영도 쌤 뭐 여기 대해서라든지 또 뭐 다른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아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한테는 이제 140페이지인데, 꿈이 전부인데 그마저 글렀다라는 소제목이고요. 그 내용을 그 커프의 글을 읽자면 문학자로서의 나의 운명은 매우 단순하다. 꿈을 꾸는 내면 생활을 묘사하는 것이 인생의 중심이 되었고 그 밖의 모든 일은 나중 일이 되어버렸다. 나의 생활은 지독히도 위축되고 점점 움츠리게 된다. 내면의 묘사 외에 그 밖에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은 묘사를 위한 에너지마저 고갈되었다. 어쩌면 영원히 사라져 버린 게 아닌가 싶다. 이 글에서 저는 그 친구가 그 이름을 제가 뭐 비로돈가 바로돈가 뭐 그 굉장히 친구면서 작가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인기 작가라고 이게 책 속에 소개돼 있어요. 그래서 예, 거기에 보면 그 이 카프카는 전혀 무명 작가이면서도 뭐 이 글 쓰는 거 갖고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그 무명 작가이다시피 하니까. 근데 그 친구는 거의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맞게 글을 써서 굉장히 인기 작가이기도 하고 유명인인데 비해서 그 거의 이 카프카의 글들도 그 친구가 다 이렇게 뭐 태워버리라고 또 그랬던 작품들도 이렇게 그 친구에 의해서 이렇게 카프카가 사후에 유명해졌다고 나와 있어갖고 어쨌든 이 글을 보면서 카프카가 그 누구죠? 이반 반 고흐인가 그 그림 그 작가의 삶하고 좀 비슷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위대한 작가로 지금 이렇게 형이 나 있는데 봐나요? 그도 예를 들어 살아있을 때는 그림 한 장 못 팔린 뭐그 작가였기도 하다고 제가 그 어느 글에서 읽었고 그 동생 뭐 태우라는 친구가 뭐 거의 생활비도 대줬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그 당시에는 그 모든 그 유명 작가들의 일생을 보면 그다지 그 당시 본인이 살고 있던 세상에는 환영받지 못한 그
배우, 그다음에 뭐 이런 갖은 그 편견과 압박에 견뎌내고 난 다음에 뭐 대부분 우리 사후에 그 실력들이 인정이 돼갖고 인정된 것 같아요. 제가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성견 지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자기가 사는 그 시대에는 별로 이렇게 어렵게, 궁색하게, 뭐 괴롭게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어쨌든 글 속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 유명해지고 이런 게 아니었나. 뭐 저희가 지금 사는 세대에도 어떻게 얘기하면 저희가 저 지금 뭐 이렇게 뭐 또라이 짓을 해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 지금 우리가 주변에 본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뭐지 거지 중이었던 뭐 그 누굽니까? 뭐 이회수 작가 뭐 이렇게 갖고 그 코미디 저기 뭐야 그 진미령이 남편이었던 전유성 뭐 이 기인들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대에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별로 과히 뭐 어쩌면 좀 미치광이 아니 좋게 얘기하면 기인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들이 사후에 이제 이렇게 문학적인 거, 그다음에 예술적인 거 그런 걸로 대, 대작가, 대예술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거의 다 대부분 제가 읽은 거나 뭐 이렇게 하면 7, 80%는 생존해 있을 때는 별로 그 이렇게 추앙받지 못했던 삶을 살은 사람들이 사후에 이렇게 이제 작가가 되고 대예술가가 되지 않은가 싶어서 어쨌든 살아생전에는 가진 괴로움을 다 겪은 사람들의 그 남긴 작품들이 그 예술적인 문학적인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 싶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 예, 진짜 그런 분들은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끝까지 어떤 자신의 어떤 것을 추구해서 그런 했기 때문에 예, 결국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빛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하여튼 카프카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결국 끝까지 또 포기하지 않고 또 그렇게 정진했기 때문에 예, 어, 큰 어떤 그런 그 업적을 남기게 된 게 됐다고 이제 볼 수 그러니까 있겠을 것 같아요. 이 카프카의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저희가 따지면 40살에 죽었다 그러면 유졸 작가라는 그런 말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 저희가 따지면 40이면 진짜 한참 청춘일 텐데 요즘으로 따지면 근데 그런 뭐 그, 어? 그 캐리어를 앓으면서도 이런 문학적인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는 높이 우리가 사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카프카가 진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뭐 이 책에서도 이제 부분 부분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뭐 생각난 대로 얘기하자면은 일단은 그 직장 생활 그 14년 동안 이게 아침 뭐 7시인가요? 해서 출근해 가지고 오후 2시인가 퇴근한 걸로 알고 있는데 퇴근해 가지고 이제 점심 때 이제 한숨 자고 이제 뭐 한 6시쯤에 일어나 가지고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먹고 이제 만날 사람 있으면 좀 만나고 밤늦게까지 글을 쓰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직장 다니고 뭐 이런 생활만 계속 이제 반복을 한 거죠. 반복을 하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생활이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하여튼 뭐 여기 글에서도 보면은 군데 자기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아깝다. 도대체 웬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 사람은 글을 쓰는 것이 글을 못 쓴다는 것이 항상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진짜 어거지로 다니는 것이 글을 쓰기 위해서고 그리고 또한 부모도 계속 다 반대하잖아요. 그 부모도 다 반대하고 글을 쓰는 것에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어떤 집안의 반대에도 칭찬하지 못할 망정 그런 반대에도 무릅쓰고 어떤 무시를 사실 당하죠. 그 특히 아버지한테. 예. 그리고 법과 대학을 문학을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법학을 전공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법학을 전공하고 또 아버지의 또 어떤 기대를 또 벗어날 수 없으니까 뭐 또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 콤플렉스가 너무 그 심한 것 같지 않나. 그 어느 책에서도 아버지 얘기가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 저희 뭐 그런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 죽을 때까지 어떤 그런 아버지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예, 카프카가 또 그런데 또 그건 난 신기한 게 왜 그 집을 벗어나지 않았을까? 직장도 번듯한 직장이고 사실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카프카가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포기하지 않 카프카가 어떤 그런 정말 그것을 괜히 회피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 아닐까. 그 절망적인 저도 그래서 상황을 그런 생각이 난 그 들거든요. 예, 아버지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책을 제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저 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 안에 그 뭐 어렸을 때부터 속박 아닌 속박을 받아왔던 거에 그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발목을 묶어 놓으면 코도 끊어갈 수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그 카프카도 그런 거 아니었었나 지금 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사실은 그런 거가 이렇게 그 카프카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환경이기도 했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이 어떤 때 답답함을 더할 정도로 책을 읽으면서 씨,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이 카프카의 책을 읽으면 모든 책이 다 그래. 어떤 때 진짜 그 어, 제 기분으로는 성질도 나. 막 읽으면서 씨 맞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확 들이받지. 그러니까 제가 저를 크로즈업 시키면 저도 저희 아버지하고 지금 돌아가신 지 뭐 한 30년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과히 좋은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 나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아직 2%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고2 때 어머니하고 그렇게 저기 뭐 싸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고2 때 제가 저도 이제 그때까지는 운동되고 뭐 이래갖고 전에는 일방적으로 얻어 터졌다 그러면 한 번은 딱 잡은데 안 밀리더라고. 그래갖고 뭐 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난리를 한번 치고 그 후에는 제가 확 큰 소리로 떠들면 그만들 하시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주춤하는 기색이 보여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 카프카한테는 너무 일방적으로 물론 뭐 등치나 여러모로 저기 뭐 달려들어서 깨졌겠지만 그래서 제 경우를 한번 이렇게 엎쳐서 한번 생각을 또 읽으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저기 영도수 쌤은 그래도 성격도 괄괄하시고 또 체격도 있으시니까 그렇지만은 이 카프카는 되게 허약했잖아요. 키만 크지 사실 먹지도 제대로 아이, 못하고 어쩔 허약하고 수 없죠. 예, 어쩔 수 없었겠다 싶은 생각이 성격도 되게 예, 여성적이잖아요. 예, 카프카가 예, 예, 되게 예. 여성적이고 연약하고 또 약자에 대한 배려심도 있더라고요. 또 상당히 예. 뭐랄까 마음이 약한 거죠. 예, 그런 것이 많이 보여가지고 아버지한테 뭐 그렇게 막 대들고 그러기는 참
기껏해야 편지도 사실 붙이려고 그러다가 괜히 예. 부모 속상하게 할까봐 그 또 붙이자 예, 트러블 쓰고 있을까봐 안 붙이고 그런 붙이지, 것도 있었던 것 예, 같아요. 붙이지 못한 편지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그 해설을 다루면서 이 편지는 아버지한테 붙이지는 않은 편지라고 그 역자가 옆에 토를 달았잖아요. 이 책에 보면 그러길래 저 써놓고 굉장히 보낼까 말까. 저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밤새 썼다가 쓸 때는 멋있게 썼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읽어보면 이렇게 엉망인 글을 내가 썼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데 이렇게 대문학가가 뭐 그런 거는 더 느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여기 그 절망은 나의 힘이라는 이 책의 그 한 챕터가 그 심약한 마음에 절망하다 이제 이런 한 챕터도 있잖아요. 예. 예, 카프카는 역시 심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그런 굴레에서 결국 그 벗어나지 못하고 40세가 될 때까지 좀 벗어나지 못한 그런 면도 있지 않았나 하여튼 뭐 그런 생각도 어, 특히 뭐 가정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 이제 했고요. 예, 다음은 그 지난번에 이제 소송이라는 작품을 우리가 한번 읽었었는데요. 예,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참 곤란한 그러한 뭐 1편이나 끝편이나 뭐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그 책을 아직도 읽고 있거든요. 페이지가 진짜 안 넘어가네요. 예, 이거는 진짜 열망은 나의 힘은 뭐 저도 금방 읽었는데 그놈의 책은 제가 지금 반납할 날짜는 뭐 아직도 멀었겠지만 어쨌든 뭐 저는 독서 마라톤을 해야 되니까 이미 빌린 책이지만 어쨌든 뭐 거기다가 50자 이상은 써야 되면 그것도 읽은 걸로 되니까 어쨌든 시작하지 않은 제가 올해 독서 마라톤 10년 차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독서 모임이나 에, 뭐야 꿈빛 도서관에서 하는 거나 제가 그 서평단에 올라가서 하는 거나 이제 다 글을 쓰면 그게 그 실적으로 올라가니까 저로서는 그냥 요즘 그냥 지금 제가 제 앞에 9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책 수는 꽤 좀 잘못 빌린 책까지 따지면 9권이 있는데 뭐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제가 그 경인문고에서 샀어요. 그리고 앞전에 빌린 2권은 아니라는데 그것도 이 작가가 쓴 책 중에 그 한 그 부분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인데 그 부제가 붙은 게 이제 끝나지 않는 여행이라는 책하고 그리고 저 너머에라는 책을 빌렸어요. 이것도 이 책이 워낙 오래되니까 보존 서고에서 꺼내오더라고요. 얼마나 오래됐으면. 그래서 일단 뭐 반납하려고 그러다가 빌렸던 책이니까 3주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챕터라도 읽으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제가 예, 갖고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이라는 작품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절망은 나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예. 소송이라는 그 작품을 어떻게 우리가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잘 생각을 해 본데 여기 이제 136페이지에 이제 뭐 그것도 어떤 글의 일부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조형물의 조각을 끝냈다고 믿고 있었다. 무슨 조형물, 그러니까 어떤 조각 작품을 이제 다 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끊임없이 같은 곳에 끈을 대고 치고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집중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리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었다. 이제 어떤 자신의 상태를 나타낸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조각을 계속 하는데 사실 뭐 조각을 이제 다 했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조각을 어떤 한 곳만 계속 이렇게 저 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제자리만 그냥 헤매고 있다 이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송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소송궁의 전체 내용이 주인공이 그러니까 아무런 좀 이유도 없이 기소되잖아요. 기소돼서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변호사 선임하고 주변에 조언도 얻고 미인계도 생각해보고 매수도 해보려고 그러고 하여튼 모든 노력을 다 하지만은 결국 자기가 왜 기소됐는지도 모르고 결국 또 죽기까지 되거든요. 형 집행으로 죽기까지 되는데 어떤 이런 것이 카프카가 아무리 열심히 뭐 노력하지만은 항상 제자리인 그러한 제자리다 자기는 어떤 이런 고백처럼 어떤 우리가 수고하고 어떤 노력한 그런 것들이 결국 제자리에서 그냥 맴돌기만 하는 뭐 다람쥐 쳇바퀴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러한 제자리에서 그냥 맴돌다 결국 함몰해 버리는 그렇게 그런 어떤 것을 이 소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고 있나 결국 어떤 자기 자신의 모습 카프카의 글은 모두 자기의 어떤 내면을 표현한 글이거든요. 어떤 그런 자기의 내면을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수고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는데 엄청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어떤 자기의 어떤 테두리 굴레 어떤 그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어떤 그러한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 책 내용 중에 이제 이런 카프카가 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책이란 우리들의 꽝꽝 얼어버린 바다 같은 내면을 쳐부수는 도끼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카프카가 한 상당히 좀 되게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책을 읽는 게 뭐 거기서 뭐 어떤 즐거움, 뭐 행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은 어떤 우리의 꽝꽝한 바다 같은 내면을 쳐부수는 도끼여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 독자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그 카프카의 책을 읽으면은 책 카프카의 책을 읽고 이제 독자들이 이제 한마디씩 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결코 우울한 책이 아니다. 카프카의 강한 부정적인 사고에 공감하며 작은 용기를 얻었다. 그러니까 그 카프카의 그런 어떤 절망적인 그러한 태도라든지 또 그런 상황에 공감하며 작은 용기를 얻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실패로 고민하다가 카프카의 절망적인 말을 읽고 반대로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아,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게 힘이 솟았다 이제 오히려 이런 말도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것에 절망하고 세상에 전혀 희망을 품지 않는 카프카의 태도에 묘하게 감탄했다 이제 이런 글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하여튼 뭐 카프카를 이제 내가 봤을 때 카프카는 사실 문학 외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만큼 치열한 삶을 살았고, 그런데 사실 그는 뭐 여기 바다 같은 내면을 쳐부수는 도끼가 돼야 된다. 사실 이랬는데, 근데 사실 좀 이런 의문 들더라고요. 그런 그 내면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글을 통해서 사실 내면을 결국 변화시키지는 못했거든요. 결국 그의 모든 글이 결국 미완성으로 마무리를 못 지은 거예요. 모든 글을. 그래서 미완성 글이 되고 말았고, 어, 그런데 그는 또 대신에 그는 자기의 글이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했지만은 그는 반대로 자기를 기록함으로써
자기의 작품을 완성했는 거죠. 근데 미완성이지만은 어느 정도 큰 완성해 놓은 거예요. 뭐 이렇게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것 뿐이지. 어느 정도 뭐 완성, 그래서 어떤 뭐 나 후세 사람들이 그의 작품 여러 편에서 이제 덜어내고 좀 순서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결국 카프카의 작품이 세상에 드러난 건데, 결국 그는 자기의 내면의 기록을 통해서 작품을 완성 이제 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의 의미, 이 글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 이제 바다가 꽁꽁 얼었잖아요. 바다가 나 넣은 거는 못 봤는데 하여튼 바다가 꽁꽁 얼었다니까 얼마나 두껍게 북극이 그렇게 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얼만큼 뭐 바다를 전체에다 녹일 수도 없는 문제고 얼만큼 거기 한 군데를 그냥 내리쳐야만이 그것을 그 구멍을 낼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이것이 카프카가 결국 자기가 문학을 한 자세, 글을 쓴 자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프카는 결국 그 일생 동안 그 자기의 내면만 그냥 계속 파고 들어가지고 결국 그 내면을 이렇게, 그래서 그런 자기 내면에 꽝꽝 얼어붙은 자기 내면에 결국 구멍을 내기 위해서 결국 그 한 군만 그냥 계속 판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글의 그 치열한 뭐 진짜 계란으로 바위 치는 듯한 그러한 그의 어떤 도전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런 것에 좀 이렇게 고부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좀 이렇게 되게 좀 감동적이고 그런 데에서 좀 우리가 용기를, 또 사람들이 독자들이 용기를 받지 않나, 좀 뭐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선생님 뭐 또 뭐 이 글, 뭐 다른 거는 없고요. 아까 정 선생님 말씀하신 책은 돕기다라는 말이 부천의 책 그 누굽니까? 그 여덟 단어라는 박웅현 그 작가가 쓴 그 글을 보면 이 카프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책은 저 내면을 정신을 뭐 깨우치는 책이 아니면 읽지를 마라. 뭐 거기도 그런 얘기가 이거를 이 말을 인용해서 나오는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지금 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그 어떤 TV 프로의 생활의 달인에 보면 한 부분에 그렇게 전념을 하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경지까지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학적인 것도 이렇게 카프카처럼 다른 거 없이 오직 문학에만 전념을 했던 사람의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그 유명 작가한테도 추앙받는 뭐 글이라고 그 여러 책에서 소개가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네, 예,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감동적인 부분 책에서 또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는 것 중에 또 자기의 감동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한 군데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책에는 186페이지 그쪽인데요. 모든 것은 환영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환영, 허상이다. 이제 뭐 눈앞의 현실은 모두 환영이다. 이제 뭐 이런 상당히 좀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모든 것은 환영이다. 가족도 회사도 친구도 길도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두 환영이다. 일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상황에 대하여 전혀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카프카의 어떤 상태를,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카프카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뭐 체코에서 독일어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체코에서 또 유대인이고,
하여튼 그 어디에 소속되지 못하는 변방인으로서 살았고 어떤 그리고 어떤 뭐 공부도 그렇게 뭐 못한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뭐 학교에서도 좀 부적응해서 좀 바보 취급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로부터도 계속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암만 해도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러한 것도 하지 못하고 일생 동안 그렇게 수동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은 사실 가식적인 삶이잖아요, 결국. 카프카는 가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그런 가식적인 삶 때문에 자기의 삶이 허상으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현실을 이렇게 자기는 모든 것이 환영이다. 어떤 뭐 허상으로 생각된다 이제 이런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상당히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현대 문학과 연결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곧 이 허상적인 세계가 지금 상당히 현대 문학에서 중요시한 게 그리고 SF 영화에서 메타버스의 세계잖아요. 음. 어떤 인공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어떤 조작된 데서 뭣도 모르고 사는 인간들, 그 다음에 어떤 큰 전체주의 사회 속에서 완전히 뭐 어떤 그런 자기는 뭐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 다 이렇게 예, 조작되고 뭐 그런 SF 영화라든지 뭐 기괴한 영화라든지 하여튼 그리고 또 메타버스 세계를 다룬 지금 메타버스 세계가 저번에 어떤 저 유명한 그러한 가수가 노래 부르는데 거기에 1,000만 명이 입장해가지고 같이 이제 콘서트를 즐겼다. 이제 메타버스로 가서 즐기는 거거든요. 접속해가지고 자기라는 아이콘을 그 콘서트에 보내가지고 그 콘서트에서 즐기는 이것이 하나의 문화 그러니까 산업으로서 요즘 그 뭐지 경쟁 프로그램도 아바타를 이용해서 이제 대리 만족도 하면서 대리 공연도 하는 프로가 꽤 지금 계속 그 유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 정 선생님 말씀하신 예, 대로. 예. 그곳이 어떤 이런 그런 어떤 카프카의 어떤 이러한 그런 거 허상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모든 게 허상으로 느끼고 이제 그 허상일 수 있는 그런 허상인 거죠. 그런 것들이 예,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문화다든지 그러한 또 예술이라든지 하여튼 그러한 그 산업으로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뭐 현실적으로 뭐 있는 것 같은 또 이렇게 연관성도 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영도 선생님 또 감동적인 부분 또 하나 좋은 글귀라도 하나 뭐 소개 좀 해주시죠. 감동적인 거라기보다는 지금 저한테는 184페이지 피해 보겠다고 얼굴을 찌푸리고 뒷걸음치지만 끈질게 쫓아오는 조명 그것이 진실 그것이다. 거기 그게 뭐 죄, 고뇌, 희망, 진실의 길에 관한 고찰이라는 뭐 책에서 나오는 글인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관심이 갔던 글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예, 어떤 의미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어쨌든 지금 이 현 상황을 뭐 도망간다고 가지만 그거는 뭐 일단 그 현실에서 저만의 생각이지 크게 짜여진 틀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행위이기도 하지 않나. 저희 전체적인 사회에서 뭐 어쨌든 뒤지고 볶는 생활들이 저한테는 나름대로 도망치고 피했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일종의 과정인 거죠. 그것도 한 사람의 삶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바로 이게 이 말이 그 말이 아닌가 쉽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좀 더 자기의 상황을 좀 더 큰 틀에서 이렇게 본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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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제 깐에는 피하고 뭐 이런다지만 그게 전체적인 뭐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는
각자의 삶의 뭐 인생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 나름대로 이 부분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음, 네, 보다 좀 더 큰 통찰력으로 삶을 보는 그러한 예, 자세를 나타낸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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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이렇게 좀 쭉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토론을 하고 소감 한마디씩 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부터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어, 글쎄요, 카프카가 정말 아까 영덕쌤이 얘기한 대로 상당히 답답한 삶을 살았잖아요. 왜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아까 40세 죽을 때까지 그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 속박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전혀 어떤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도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왜 그랬을까 의문이 들었는데 오늘 토론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결국 그 카프카는 어떤 자기의 상황을 이 시대의 상황이라고 여긴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제 자기를 기록하는 것이 이 시대의 20세기를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결국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직면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뭐 진짜 자기 애인 약혼녀한테도 진짜 자기는 뭐 가망 없는 사람이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하고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떤 자기의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걸 회피하고 거기서 도망가기보다는 그것에 직면해서 싸우고 진짜 아까 바다에 있는 얼음을 꽁꽁한 바다를 진짜 도끼처럼 깨는 것처럼 어떤 그러한 뭐 그냥 뭐 꽁꽁한 바다를 그냥 안 가면 되죠. 안 깨면 되고 다른 거 하면 되는데 굳이 그것에 직면해서 스스로 그걸 깨지 않았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한 어떤 오히려 대단한 용기고 그것이 오히려 대단한 도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또 한번 카프카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하게 되겠습니다. 예, 영대쌤 오늘 마지막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뭐 고뇌하고 절망하고 이런다지만 내용 속에는 아주 용감한 정면 돌파법을 써지 않았나 이 카프카의 삶이.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이렇게 미치는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절망하고 고뇌하고 뭐 이랬다 그러지만 이런 모든 글들이 카프카한테는 뭐 본인한테는 이렇게 내면적인 얘기고 가망 없니 뭐 희망 없니 이렇게 썼지만 이 독자에게 미치는 거는 아 그래 맞아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그런 걸 문득문득 느꼈는데 제 삶하고도 이렇게 결부시켜 보면 가장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가 가장 그 정답이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제 일례로 이제 제가 겪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남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내려놓고 그래 이거는 내가 정면 돌파를 해. 그래갖고 듣본 게 거의 뭐 100으로 따졌으면 한 8, 90%가 8, 90%가 성공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카프카의 책은 저하고도 딱 맞는 책이었지 않나 싶어서 그 이 곡으로 따지면 선곡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읽기도 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김질 쳐주시게 한 게 우리 정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유, 뭐, 책 선정하고 또 이렇게, 치사를 받기는 또, 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예, 선생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아, 예. 고맙습니다. 고생, 뭐 저만 고생한 게 아니죠, 뭐.
고생했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